그 우리 김PB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전부터 한국 주식시장이 이런 대공황의 직전이다라고 이렇게 채널에서 좀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려하시던 대공황의 징조가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이제 제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 채널 보면 오해하시는 게 음. 맨날 떨어진다는 얘기만 한다. 예. 왜 이렇게 맨날 하락만 얘기하냐. 뭐 그럴 거면은 인버스에 전 재산을 몰빵하고 인증을 해라.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사실은 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늘 반대거든요. 이 주가라는 게 광기가 한번 타게 되면은 모멘텀을 한번 만들면은 그게 언제 꺾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대부분의 이제 자산을 현금 보유하면서 외화로 달러나 프랑 같은 것들을 보유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환율 가치를 방어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되 단기 자금들은 주도주 투자를 하자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버블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B2가 딱 꺾이는 순간 이 대공황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오늘 촬영하는 시점에 코스피가 8%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시작이 돼야 이게 딱 대공황이 시작되는 어떤 시그널인데 일단 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확실히 B2가 확실하게 꺾여서 경제 위기가 시작될 만큼이 되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확인을 좀 계속 데이터를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하락이 대공황의 시작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사이드카나 뭐 어떤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들이 터지는 것 자체가 금융위기 때나 이런 어떤 리스크가 큰 시장일 때 빼고는 변동성 그러니까 그 뭐 서킷 브레이커나 이런 것들이 절대 터지지 않거든요. 매수 사이드 카든 매도 사이드 카든 안 터집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면. 그래서 그런 징조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정도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폭락하기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치를 12,000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이런 그 대형 IB들이 내는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게 언제는 굉장히 뭔가 위기를 얘기하다가 또 언제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는데 아마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장악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이 아직도 이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수 대비 약 37%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보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기분이 좀 흐뭇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저도 옛날에 궁금해서 이 기관들이 정말 예측을 잘 하나? 이거 궁금해가지고 주가 지수 띄워놓고 이 이제 기관들의 지난 전망치들 예측했던 거를 이제 몇 년치를 쫙 보고 해보니까 사실상 연관성이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전망치를 상향을 시키고 지수가 조금 떨어져서 꺾인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전망치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를 이제 리포트에서 쭉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관 투자들이 특히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이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는데 앞에서는 비트코인을 욕하고 비트코인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집한다거나 이런 행동들도 제가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융기관의 어떤 전망치는 그냥 어떤 컨텐츠의 하나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PB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금 일관성의 부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때 보면 왜냐하면 동시간대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김PB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관들이 이 IB들이 좀 나름대로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실제로 뭐 데이터를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그닥 그렇게 연관성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4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하루에 7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5월 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역대 두 번째로 일일 기준으로는 매도 폭탄이 나왔는데 현재도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대한 이탈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은 원달러 환율이 좀 높아지면은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좀 높아졌다 그러면 조금 다시 낮아질 수 있는 국면,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외국인이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결같이 계속 팔고 있다. 외국인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서 아마 더 치솟는 거가 되겠죠. 이런 순매도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코스피가 이것도 7천도 반납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김 PB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경제 위기라는 게 실제로 우리한테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뭔가 영원할 것만 같은 상승세가 반대로 가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지수가 저는 과거 수준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때 주가 폭락했던 것들을 보면 닷컴 버블 때는 마이너스 78% 나스닥이 깨졌었고 뭐 IMF 때도 저희 지수가 4분의 1 토막 정도, 그러니까 75%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가 폭락의 시작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폭락하는 시점부터 뭐 마이너스 뭐 50에서 70%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정말 끔찍한 수준까지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3천 미만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대공황이나 경제 위기라는 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게 터진다라고 한다면 버블이 붕괴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 주가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상승하기 전에 그 정도 주가 수준에 수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평균으로 돌아가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야, 근데 뭐 사실은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좀 끔찍하다는 얘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환율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어떤 그런 국면과 맞대응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지 말라는 법도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져? 그러면 오히려 또 실물 자산인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금 같은 게 나은 거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현금을 좀 그러면 어디로 옮기는 게 가장 좀 안전할까요? 이런 지금 김 PB님이 얘기하는 상황이 좀 온다면.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하는 안전자산은 외화거든요. 특히 달러랑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스위스 프랑 같은 곳인데 뭐 스위스 프랑, 달러, 엔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뭐 금도 안전자산이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금도 변동성이 꽤 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엔 프랑이 제일 1번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1프랑당 거의 2,000원에 지금 육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을 때 1,95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뭐 거의 폭등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스위스가 100년인가 200년 동안 전쟁도 없었고 전쟁 리스크가 없고 정치 중립국이면서 금융 선진국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되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화폐 가치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18년 정도 때부터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스위스 프랑 환율이 1,000원이었거든요. 그때보다 그러면 거의 프랑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반토막이 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뭐 환율 이제 1,600원대 넘어간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달러랑만 비교한 달러 대비 환율은 지금 1,560원이지만 사실상 다른 유로화나 전반적인 모든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제 환율은 1,600원을 훨씬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유로 환율이 정말 미쳤다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에 유로 환율이 한 1,300 얼마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거의 1,800원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환율을 비교할 때 달러 인덱스랑 이 달러 가치랑 이 우리나라 원화를 세 개를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냐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달러 인덱스랑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실제 환율이 1,600원, 1,700원 정도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새 한국 정치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우 대립도 굉장히 심하고 한데 이거 진짜 현금으로 보여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달러 엔 프랑이라고 하면 진짜 현금으로 보여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뭐 통장에 넣어놔도 괜찮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산주의 국가들도 함부로 이제 개인 사유재산은 잘 못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가장 안전하고 심적으로 편안한 건 현금이지만 뭐 기업은행이나 뭐 이런 국책은행 아니면 4대 금융기관에다 넣어놓으면 크게 뭐 불안하실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 쪽 그러니까 원화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문제가 지금 생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 흐름이 계속되는지 아니면 뭐 약간 일시적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취임 1주년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환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뭐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지금 좀 정부도 이제 이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현재 미국 시장이 사모금융 부실 문제, 유가 급등, 2008년도 금융위기 때와 굉장히 상황이 똑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미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뭐 이걸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면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미국도? 네, 미국도 한국도 다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오일 쇼크, 1970년대 오일 쇼크랑 닷컴 버블이 완전 결합이 된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로 봤을 때 경제는 많이 침체가 안 됐는데 주가가 너무 버블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붕괴하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침체된 위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일 쇼크 당시에는 반대로 주가는 그렇게 버블이 아니었었거든요. 주가는 밸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버블 수준은 아니었는데 경제가 많이 유가 때문에 침체가 됐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그 두 개가 동시에 합쳐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물가 리스크에 뭐 고유가 리스크에다가 주식시장 버블은 지금 일단 인류 역사상은 최대 수준이에요. 뭐 그걸 다양하게 추적할 수 있는 지표들이 뭐 버핏 지수나 쉴러 P 레이쇼나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어떤 지표로 봐도 버블은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통계로 봤을 때도 대공황 때보다 훨씬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 실업률도 현재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그야말로 딱 대공황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개인들의 신용, 그러니까 개인들의 빚이 쭉 B2가 들어오다가 이 B2가 딱 꺾이는 시점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인류 역사상 최고로 큰 지금 IPO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그 스페이스X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 좀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많이 있거든요. 김 PB님이 보시기에는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식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두고 나스닥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 스페이스X 사야 되니까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자금이 또 이쪽으로 쏠리면서 뭐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스페이스X의 상장이 앞으로 가져다줄 시장의 어떤 파급 효과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스페이스X의 상장은 약간 어떤 기념적인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IPO가 과거에 비해서 IPO 하는 뭐 기업들의 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시장과 경제가 호황일 때는 IPO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시장이나 경제가 좀 불황으로 가게 되면 IPO가 줄어드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지수는 나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IPO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실물 경제나 현재 체감 경제는 불황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뭔가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좀 뜨거운 이벤트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확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스페이스X가 만약에 이 상장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빅 이벤트다. 이래서 이제 마지막 있는 빚마저 다 끌어다가 넣을 정도로 이제 빅 이벤트가 돼서 시장의 어떤 그 상승,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상승 전환으로 성공하게 되면 상승장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벤트는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엄청 큰 빅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아주 단기간에는 어쩌면 그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게 진정한 사실 뭐 이 스페이스X가 당장 뭔가를 의미 있는 그 돈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AI 기술 혁신의 혁명, 반도체 기술주 중심인 이 나스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장기간 박스권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사실 미국 주식은 거의 기울기가 한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 AI 버블론이 한때 힘이 좀 실리는 건가라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상승 흐름이 가파라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AI 섹터에 대한 투자 전망 거품인 것인지 아니면 조금 장기적으로는 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요거는 이제 단기 투자랑 장기 투자 이 기간을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제가 하도 뭔가 위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니까 리스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채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 채널 오시면은 이 사람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도 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기 투자로서는 지금 같은 기회가 없다. 예를 들어서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 매매처럼 기간을 일주일에서 2주일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지금만큼의 기회가 없는 게 그만큼 변동성이 많다는 겁니까?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어떤 매매 전략을 쓰든 매매의 기회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투자라는 게 뭐 올라가는 현물로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선물로나 이런 것들로 떨어지는 숏 포지션이나 인버스 투자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처럼 변동성 큰 시장이 뭐 10년이라고 하면 한 번 올까 말까라고 봐서 단기 투자에서는 사실은 투자 전략만 명확하게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21년에 비트코인 불장이랑 좀 분위기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기회가 많다라고 보고 중요한 건 이제 장기 투자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지속 불가능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고 지금 있어요. 말씀하시는 장기 투자라는 게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장기로 봐야 될까요? 3년 이상은 이제 보는 거죠. 3년 이상. 예, 3년 이상을 봤을 때는 지속 불가능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는데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기는 어렵다. 예, 그렇죠. 이제 가치가 100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50일 땐 저평가라고 하고 가치가 100인데 가격이 200이면 고평가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한 이제 300 정도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버핏 지수로 환산해 봤을 때 우리나라 버핏 지수가 270, 260%까지 왔는데 닷컴 버블 때가 150%였거든요. 그리고 대공황 때가 130%, 대공황 때는 다우 지수가 89% 깨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는 100%였는데 지금 270 정도까지 왔으니까 사실상 코스피 버블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코스피도 그런 버핏 지수로 보면 260이고 네네. 과거에 닷컴 버블 15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예, 되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높다. 네네.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금리 수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의 뭐 대공황이나 또는 무슨 이런 닷컴 버블 시기보다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또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금리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투자 환경 자체도 다른데 금융위기 때나 우리 닷컴 버블 때나 대공황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갑자기 한 번에 확 그렇죠, 매수하기 그렇죠. 이렇기가 쉽지는 어려웠죠.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 이제 한국 GDP가 2,500조 원이라고 했을 때 주식 시장이 6,000조 원, 7,000조 원 되는 건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환경이나 금리까지 고려했을 때 당연히 버핏 지수를 그거에 대해서 좀 비례해서 해석할 필요는 있지만 이 버핏 지수 말고도 다른 다양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마진데트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빚이 비율로 보면 금융이랑 닷컴 버블 때 수준까지는 왔어요. 딱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뭔가 오늘 빠지냐 뭐 세 달 있다 빠지냐 이거의 차이지 이미 어떤 위험한 산불이 그러니까 산불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산불이 일어날 환경은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좀 아까 그 GDP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 PB님이 이 통계라든지 데이터를 많이 보시니까 그러면은 2,300조에서 한 2,500조 정도 되는 경제 규모면 주식 시장이 한 2배 정도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 2배 넘어가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7천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이 7천조 넘죠, 그죠? 예, 훨씬 넘습니다. 그 일단 이제 버핏 지수라는 게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단일 지표로 이것보다 더 버블을 판단하기 좋은 가치 척도는 없다. 척도 지표는 없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버핏 지수인데 워렌 버핏이나 다른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얘기하는 거는 100%만 넘어도 버블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규모가 2,000조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2,000조 원만 넘어가도 사실은 버블 국면에 진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리나 투자 환경 같은 게
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반영을 한다라고 예. 하더라도 반영을 한다라고 해도 260%는 아마 5년 뒤, 10년 뒤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저 상황인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했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김PB님을 모시고 이런 시각으로도 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장기 투자용으로 S&P 500, 나스닥 100, 뭐 워렌 버핏도 뭐 90% 재산의 90%를 S&P 500에다가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유언을 했을 정도로 기본 탑자가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도 지금 수준이 사실 굉장히 높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버블인데 단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것만큼 기회가 없으니까 단기 투자로서는 저는 최고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한 번 사서 5년 10년 보유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사실 추천하는 게 우리가 뭐 야 우리 투자라는 거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S&P 500, 뭐 나스닥 이런 거 사서 오래 보유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약간의 투자 전략을 넣어줘야지 이게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투자 전략이 어떤 걸까요? 요거 이제 좀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어떤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 네네. 2016년에 찰스 다우 어워드 수상을 받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A Systematic Approach to Managing Risk and Magnifying Returns in Stocks. 그래서 위험 관리와 수익 증폭을 위한 체계적 접근법이라는 이제 요런 논문이 있는데 네네.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을 그냥 현금으로 딱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20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넣어줘서 추세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는 3배 레버리지나 2배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ETF를 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주가가 깨졌을 때는 현금 보유 그러니까 국채 투자죠. 단기 국채 투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장기 보유했을 때보다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때가 리스크가 클 것 같지만 사실상 수익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1928년부터 그러니까 엄청난 장기 데이터죠. 1928년부터 S&P 500을 단순히 보유만 했다라고 하면은 1만 달러가 현재 3,900만 달러 정도가 돼요. 이 논문 이제 완성된 시점에 1만 달러가 3,900만 달러, 3,900배 올라간 거죠. 근데 레버리지 전략을 쓰게 되면 1만 달러가 28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전략 단순한 이 하나 차이만으로도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장기 투자자고 지금 시장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고 뭐 제 의견에도 동의를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단순히 장기 오래 보유하지 말고 어떤 추세가 깨졌을 때는 현금 보유를 하고 추세가 다시 올라오면 그때 뭐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하거나 이제 생각하시던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수를 그냥 단순히 추종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자기만의 어떤 저가 매수의 전략이라든지 또는 레버리지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군요 한마디로. 네, 근데 이게 단순한 게 그냥 뭐 차트에 200일 이동평균선 하나 띄워놓고 그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주가가 있을 때는 그냥 현금 갖고 가고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하면 달러, 엔, 프랑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었던 투자 계속 이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 하나의 단순한 디테일만으로도 성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장기 투자하실 거면 만약에 추세가 많이 깨지면은 오히려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고 추세가 안 깨지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투자 기회를 계속 노리시는 거 현금 괜찮다. 보유를 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굉장히 낮은 단가로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단순히 그냥 현금 보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금 보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음번에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주가를 많이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네요.